자, 일단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자료 교재 8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그 부동산의 개념에 복합 개념 부동산 나오죠? 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조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데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준부동산이 나오는데 이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도 그래요. 의제라는 거는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짜로 이름을 붙여줬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의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준부동산은 제가 아까 민법상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동산인데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정착물이 나오는데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게 있고 토지와 독립되는 게 아까 네 가지 있었죠. 이 네 개는 제가 외워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부동산 정착물 아주 박스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 지금 넘어가고요.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 밑에 니은 볼게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등은 제가 아까 정착물이 아니라 그랬죠.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네. 자, 이제 토지의 분류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복습하셔야 되잖아요. 복습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겠죠?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습 어떻게 하실래요? 공부하는 방법. 동영상 보실래요? 네. 자, 동영상 보는 것도 좋아요. 동영상 봤어. 그럼 동영상은 또 보면 또 강의 듣는 거잖아. 그럼 강의 듣고 나서 또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내가 한 걸 해야 된다, 항상 내가 해야 돼.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내가 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에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내가 꼭 해야 돼요. 우리 일기 같은 거 왜 씁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 쓰죠. 일기 대신 써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써야 됩니다. 공부의 마무리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는 방법. 이 종입니다. 종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하루에 한 개씩 없애버려야 돼. 좋은 습관이 합격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반복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종입니다. 종이. 종이는 노트를 써도 되고요. 기존에 집에 있는 노트 써도 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1일이 좀 빼빼로데이네. 우리 딸이 지금 빼빼로데이라 얘기하긴 하더라. 자, 11월 11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 날씨 맑음.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오늘 기분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러면 뭘 적느냐? 백지에다가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 하나도 안 나지. 하나도 안 나겠죠? 그런데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동산하게 성격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거 한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 집에 갔더니 깨끗해.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보는 거야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 필기를 하는 것도 필기를 하는 건 사실 좋은데요. 필기를 안 하시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적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제목. 우리 여러분들 어떤 프레젠테이션 가면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제목을 막 띄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제목만큼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학의 성격이라는 게 내가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책을 봐야 돼. 부동산학의 성격 했구나. 그럼 적어 제목을.
적고 나서 뭔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랬더니 종합응용 뭐라던데? 종합응용까지는 기억이 나? 종합응용을 적어봤어요. 종합응용. 이 두 개 적고 나니까 꽝이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제. 그럼 이제 노트를 보든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종합응용 사회학이고 자연, 순수,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라고 돼 있구나.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하다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개만이라도. 복합 개념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복합 개념이 뭔지를 내가 묻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그럼 어떻게 될까? 무턱이 되긴 합격이지. 나중 되면 책 한 권이 머리에 들어와요. 책 한 권에 제목이 쫙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책 한 권에 제목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책도 쓸 수 있는 거야. 책도. 꼭 해보세요. 제대로 못해도 돼요. 시도를 해보세요, 한번. 시도를.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자, 그러면 내일 됐죠? 그럼 내일 되면 어떡할래요? 또 꺼내, 종이 하나. 또 꺼내. 또 적어, 어제 한 거. 또 하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을까? 좀 낫지. 3일째 또 한다. 몇 번? 3번. 3번 딱 하세요. 시킨 대로. 종이 하나 꺼내놓고 노트에다가 날짜 적어가면서 2달, 3달 지나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흔적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뿌듯함도 느끼고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게 보여요. 흔적이 남아있다. 항상 기록이 있어야 돼. 내가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흔적이 안 나오면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는 것도 없어요. 흔적을 봄으로써 내가 발전한 것도 보이고 이때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됩니다. 시험 중간중간에 볼 때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매년 강의하는 날 첫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해봐야지 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합격은 해요. 이렇게 안 해도 합격은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하는 거야. 이거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복습을 쭉 내가 제목을 적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 5월달쯤 되면 그냥 하산해도 돼. 개로는. 하산해도 돼요. 그분은 할 게 없어요. 실제로. 네. 하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몰라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해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종이에 적는 게 귀찮으면 묻고 대답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한테 묻고 내가 대답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과목 다 저렇게 해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어렵습니다. 꼭 저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부동산학의 성격이었거든.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자연, 순수,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의 3대 측면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었거든. 여러 가지 했지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합식 접근법이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의사결정 접근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종합식 접근법이 뭐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찾아보는 거야. 3대 측면 모두 고려하는 거라 그랬죠.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라 안 그랬습니까? 의사결정 접근법은요. 이익 극대화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다. 그렇지. 그럼 공부 끝난 거야. 내가 다 아는데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구별도 못하고 계속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계속 1년을 가는 거야.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별을 못해.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것도 계속 보고 있고
모르는 것도 계속 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건 계속 안 봐도 돼요. 아는데 왜 계속 봅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 내가 늘 틀리는 부분, 내 약점을 찾아야 돼. 그걸 집중적으로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알려면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효율성, 형평성 했죠? 그리고 복합 개념 했거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강의가 있더라.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인데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그러더라.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도 있더라. 토지의 일부, 토지 별개.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야 돼요. 내가 적어봐야 체계가 잡혀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거더라. 그리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4개가 있더라. 정착물이 아닌 것들도 있더라. 임차인 정착물, 경제학수학물, 가식중인 수목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기술적 개념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봐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막 적는 거야, 그냥. 종에다가 두서없이 적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게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적었다는 게 중요해. 그럼 내일 또 해. 그럼 오늘보다는 훨씬 잘 적는다니까. 훨씬 잘 적는다니까. 3일째 적잖아요. 훨씬 더 잘해요. 그렇게 3번 정도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돼요. 근데 한 번 듣기는 들었어. 그리고 제가 동영상은 봤어. 그리고 딱 책 덮어버리잖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은 기억이 남겠지만 이틀 지나면 3일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적고 나중에 심심할 때 내가 적은 걸 한번 쭉 보잖아요. 공부가 저절로 돼버려요. 저절로. 왜? 내가 적었던 거거든.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적어봅니다. 꼭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3, 4월 달 또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꾸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꾸준한 게 제일 무서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야. 돈 많고 뭐 이런 거 하나도 겁 안 나. 꾸준한 사람이 제일 겁나. 꾸준한 사람. 자, 토지의 종류 보겠습니다. 토지의 종류. 자, 첫날이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토지의 분류는요, 시험에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여기는 그냥 매년 나온다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토지 종류 보면 택지, 부지 이런 말 나오죠. 자, 부지는 뭐냐면요, 부지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부지가 뭐예요 얘기하면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왜?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학자들과 똑같이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똑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해야만 자기가 좀 잘난 줄 알아. 그 사람들 말고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말을 다 기억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잘 쓰는 표현을 알아두라고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부지를 시험에서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일정한 용도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부지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토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있고 건축할 수 없는 땅도 있죠. 우리 저기 강변에 고수부지 가면 건축할 수 없잖아요, 저기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있어요.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게 부지야. 그러니까 부지는 모든 토지를 다 일컫는 말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학원, 우리 바닥, 우리 이 학원이 있는 땅은 학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잖아요. 학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잖아. 이걸 뭐라? 학원 부지라 그래요.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는 뭐라 부를까? 병원 부지, 도로 부지, 학교 부지 다 갖다 붙이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말을 잘 쓴다.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는 가장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토지를 다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 부지 그래버리면 다 표현이 되는 거야. 부지 뜻 아시겠어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오케이. 그럼 시험장 갔잖아. 바닥 토지만 기억해도 돼. 바닥 토지 떡 나오잖아. 그러면 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토지 나오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택지는 뭘까?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토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건축물은 크게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또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이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택지일까요? 여기 택지입니까? 택지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택지지만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도 택지예요. 여기 다 택지야. 여기 다 택지야. 택지. 그럼 대지는 뭐냐? 대지도 뜻이 비슷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얘도. 택지와 대지는 의미가 비슷하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지는 참고로 아시면 돼요. 건축법상 용어예요. 그래서 건축사들은 택지란 말 안 써요. 건축사들은 대지라는 말을 써요. 택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럼 시험에서요. 주상공 나오잖아요. 이거 딱 나오면 택지예요. 답을 찾을 때 부지, 택지, 대지 아시겠어요? 부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다. 택지와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오네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지만요.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이거 그냥 다 알아요. 이런 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아주 단골입니다. 단골.
토지는요, 용도가 다양합니까?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나요? 용도 다양해요. 집 짓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토지를. 또는 공장 짓는 용도로 택지로 쓸 수도 있지만, 농사 짓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맞아요? 나무 심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는 다양해. 그걸 용도의 다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학자들이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용도를 나눠보니까, 첫 번째는 택지, 건축 용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건축 용도로. 두 번째가 농지, 농사 짓는 용도로 쓰더라. 그리고 임지, 나무 심는 용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도 불러요. 자, 여기서 혹시나 또 말씀드립니다. 어제 공부했다면서요. 어제 공부 시간에 용도 지역 했나?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겠네. 안 했어요. 여러분, 나 공부 시간 때문에 용도 지역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 용도 지역하고 달라요. 그 용도 지역은 뭐냐면, 우리 그 공부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에서 나눈 토지의 용도 지역은 따로 있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거는 어디서 정해놓은 거라고? 법에서. 지금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학자들이 보니까 토지의 종류는 저렇게 용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결혼 시간에 용도지역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는 지목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지목 들어보셨죠? 28개 지목이 있거든. 그것도 토지 용도를 가지고 나눈 거야. 그건 어디 있어? 다른 법에서. 공간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 거기에서 그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법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나누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지금 법에 배우는 게 아니고 이론적 학자들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용도지역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택지라는 거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주거용 택지,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 택지, 공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업용 택지,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라고 그랬죠. 농지는요, 논농사, 밭농사, 과일농사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임지는 땔감용 나무를 심는 신탄림, 건축 자재와 같은 그런 나무를 심는 용재림,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 내가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용도 변경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성안동 저기 옛날에 임야였지만 지금은 택지로 바뀌어져 있죠. 그럼 토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해? 가능하죠?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은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어. 용도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전환 중에 있단 말이야. 전환 중에. 또는 임지인데 농지를 이렇게 전환 중에 있어. 이렇게 서로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럼 후보지는 뭐라고 부르느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험에서 딱 이렇게 표현을 딱 이렇게 씁니다. 후보지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후보지란 용도 지역 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후보지란 대분류 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다. 그래도 됩니까?
표현 방법 다양하지? 그것도 알면 좋지만 우리 시험은 딱 저렇게 표현한다. 그럼 저기서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상호간에가 중요하다. 어떤 글자가 중요하다? 상호간에. 상호간에. 자, 왜 중요한지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자, 이행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행지가 있어요. 이행지는 뭐냐면 지금 주어용 택지야. 그런데 상업용 택지로도 전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행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글자가 중요해요? 상호간이라는 거하고 내에서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그려버리면 뭐라고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그럼 뭐라고요? 이행지. 잊어먹지 마세요. 네. 지금도 굳이 외우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들어놓으시면 돼. 앞으로 계속 해. 그러면 안 틀려. 그리고 참고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지 전환이 되어버린 거는 후보지란 말 안 써요. 벤치에 앉아있어도 몸 풀 때 후보라 그러지 운동장에 딱 나갔는데 결국 후보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중에 있을 때 후보지라는 말을 쓰고 이행지라는 말을 쓰지 전환이 되어버린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 안 써요. 후보지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가망지. 앞으로 지금 농지지만 택지로 될 가망이 있어. 가망지, 예정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맹지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넘기시면 필지, 획지 나옵니다. 여러분 필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가 토지를 농지를 택지로 조성을 따가고 나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맞아요? 몇 번지 몇 번지가 부여가 되거든요. 이 필지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예요. 네, 우리 필지를 토지를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해요.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중요한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아끼지 않고. 왜? 시험 5월 달에 보는데 지금부터 다 가르쳐 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번이 부여돼요. 그래서 필지 나오면 등기 등록 지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신정동 100번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필지예요. 한 필지예요. 요 정도까지 알면 돼, 시험은. 요 정도 이상 나온 적도 없어. 그럼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럼 이 필지는 어떨 때 쓰느냐? 매매, 교환할 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매매할 때는요, 필지 단위로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신정동 100번지야. 자, 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한 필지거든, 지금. 그럼 요것만 딱 떼가지고 요것만 좀 매매하자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매매를 하면 여기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필지별로 이렇게 등기 등록을 하는데 얘만 등기 등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별로 매매가 되는 거지, 필지 중에서 일부만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필해서 팔아야 돼. 분필해가지고 필지를 둘러 쪼개서 그만 따로 팔아야지. 그 필지 중에 한 부분만은 매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무슨 단위로 이루어진다?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는 매매 교환 시 중요해요. 매매 교환 시. 자, 획지입니다.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획지는. 물론 요 앞에 우리 책에 보시면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앞에 말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이 말이 중요하다. 획지를 얘기할 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말을 빼고는 획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획지를 얘기할 때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냐라는 말이 꼭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필지 획지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 후보지 이행지와 필지 획지는 그냥 주전 선수들이야 쟤들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획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자, 여기가 보니까 토지 가격이 평당 500이야. 그럼 요 안에는 지금 필지들이 많이 있겠죠? 번지들이 몇 번째 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전체 땅들이 가격이 비슷해. 그럼 이게 뭐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한 평당 700에. 그럼 여기 있는 일단의 토지들을 뭐라 부른다? 하나의 획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그럼 여기가 하나 획지야, 여기가. 가격이 비슷해, 이 땅들이. 획지. 근데 이 안에 보니까 필지는 여러 개가 있겠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러면 이 획지는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어떨 때 중요하냐?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토지를 평가한다든지,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획지 개념이 중요해요. 필지, 획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능하면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법지와 빈지라는 게 나오네요. 법지는 뭐냐면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얘기해요. 어떤 게 있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들이 있거든요. 여기 집들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 이렇게 전원주택 지역이라든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리고 경사면 토지 있잖아요. 이 경사면 토지는 땅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위에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땅 주인이라니까. 위에 사람이 땅 주인이야. 그러면 법적인 소유권은 있는데 여기는 왜 쓸모는 없는 거야. 여기다가 나무를 심기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법지라고 부릅니다. 시험에서 만약 힌트로 경사면 토지 이렇게도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경사면 토지. 그러니까 법지는 매매의 대상이 될까요?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매매의 대상은 되지. 매매의 대상은 됩니다. 그럼 빈지는 뭘까요? 반대예요.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사용 실익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백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사장. 자, 우리 바닷가 백사장 있죠? 백사장은 땅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소유자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자, 바닷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바닷가.
해변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토지 등록 기준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다 있어요. 여기 등록 기준점, 여기 바다야, 바다. 그리고 만조, 간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조가 뭔데? 밀물, 물이 꽉 찼을 때. 간조는요,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저걸 우리가 조수 간만에 차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갯벌이지. 맞아요? 물이 꽉 들어왔다가 쫙 빠져나가면 여기 이제 낙지도 있고, 개도 있고, 도망 못 간 물고기도 있고 있잖아요. 간석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땅 주인이 있어, 없어, 여기? 없어요, 갯벌. 갯벌 주인이 없잖아, 갯벌은. 그렇죠? 그럼 빈지는 어디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빈지라 불러요. 토지 등록 기준점부터 만조시까지. 여기를 뭐라 부른다? 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땅 주인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땅 주인. 땅 주인 없다고. 하지만 사용실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실익이 있는 토지입니다. 보통 뭐 바닷가 토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바닷가 토지, 해변가 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빈지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지와 건부지네요. 자, 나지가 뭐냐? 지상의 건축물 등의 계량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 불러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이야, 맨 땅.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우리가 법이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거든요. 공법과 사법이라는 거는 한번 우리 공법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 만도 한데 이거 안 들어왔어요. 네. 자,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거든요. 공법은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공법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일까? 수직적인 관계일까? 수직적인 관계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어. 그럼 우리 국가에서 벌을 줘, 안 줘? 주죠? 공법일까? 사법일까? 공법이에요. 그 사람 잡아 깜빵에 넣어버려. 형법 같은 거 있죠? 형사처벌 형법. 이게 다 공법입니다. 국가가 규제하는 법입니다. 전부 다. 그게 공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저께 공부했던 화요일날 공부했던 부동산 공법 있죠? 그게 공법이야. 국가가 토지를 규제하는 거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뭐 사법은 뭘까요? 개인간이에요. 개인간. 그럼 우리 민법 공부하셨죠?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사법. 그냥 개인들이 하는 거야. 저거 둘이 알아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내 내일까지 돈 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알아서 차용증 쓰자.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그럼 저 둘이 하는 거야. 저 둘이.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와가지고 야, 근데 그 땅에 왜 건물 지어? 거기는 지금 지상권 설정해놨는데 내 허락받고 해야지. 이건 사법상 제한입니까? 공법상 제한입니까? 사법상 제한. 이 건물에다가 이만큼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니까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 그거 10층짜리 지으면 안 돼. 허가받고 지어야 돼. 공법상 제한입니까? 사법상 제한입니까? 공법상 제한인 거야. 그럼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법상 제한은요,
모든 토지에는 공법상 제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토는 공법상 제한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낮이란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공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다고.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니까. 낮이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무슨 제한이 없다? 사법상. 이제 이런 거 알아놔야 돼. 이제 이런 거 내려고 그러고 있다. 공법상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법상. 낮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땅 위에 내가 거기다 건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안 받는 토지예요. 근데 그 건물이 보니까 지목이 돼야, 토지가 지목이 돼야 그런 토지를 나대지라 불러요. 나대지. 이제 나지 뜻 아시겠죠? 자, 그럼 건부지는 뭐냐?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예요. 여기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건물이 있어. 그럼 이 토지를 뭐라 부른다? 건부지. 그럼 질문. 그럼 건부지는 택지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다 같은 거예요.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택지고, 지상에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것도 택지라 불렀죠? 근데 그걸 또 뭐라고도 부른다? 건부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라 그래도 남성이라 그래도 됩니까? 부른 용어는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의자라 불러도 되고 걸상이라 불러도 되죠. 그렇잖아요. 부르는 방법이 차이나. 그러니까 낮이하고 비교되는 개념을 붙여놓은 거야. 아무것도 없다. 낮이. 뭐가 들어서 있다? 건부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낮이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낮이가 비싸요. 잘했어요. 왜냐면 건부지 얘기하는 분도 건부지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 뭐가 있는 게 더 좋은 줄 알고. 근데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자, 그랬어요. 낮이의 가치하고 건부지의 가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낮이 가치가 더 크고요. 건부지 가치가 더 작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건부 감가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따라해요. 건부 감가란 건부지의 가치가 낮이의 가치보다 작은 걸 얘기해요. 됐죠? 감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부지의 가치가 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부지의 가치가 작다. 그게 건부 감가예요. 그럼 왜 건부 감가가 일어날까? 토지가 있거든. 근데 갔더니 코딱가리만한 건물이 두 개가 있어. 이 토지 위에. 그럼 여기다 건물을 이만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만큼 건축법상 이 정도 지을 수 있어. 근데 얘 때문에 이만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그 일반적으로 철거 비용만큼 싸요. 철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철거 비용이.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서.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에 의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된다. 맞아요. 제한한다. 괜찮아요. 제한된다. 방해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지 시험에서. 특히 그냥 이용이라 안 그러고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최유효 이용. 앞으로 이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최유효 이용 이런 말 나오면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가 지금 이 토지는 10층까지 올리는 게 최유효야.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에요. 최고 최선의 이용인데 저 2층짜리 건물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부지 가치가 오히려 낮이 가치보다 작다. 그걸 뭐라 부른다?
근부 감가라 부릅니다. 근부 감가.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0페이지에 낮이 근부지 밑에 보시면 관계 그래가지고 근부 감가 나와 있죠. 그 근부지 가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부정가까지는 사실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책에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근부정가는 뭘까? 근부감가를 알면 근부정가는 저절로 알겠지. 뭐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부지가 더 비싸요. 그럼 보세요. 근부감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나은 게 근부감가야.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근부정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는 거야. 왜 있는 게 나을까? 왜 있는 게 나을까? 앞으로 건물을 못 지어. 앞으로 여기서 건물 못 지어. 개발제한구역이래. 개발제한구역. 이해를 해버리면 돼. 이해를 해버리면. 그 앞으로 더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건축물 지어져 있는 땅이 더 비싸겠지, 당연히. 맞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상을 받아야 돼. 이 지역이 재개발될 거래, 재개발. 그럼 맨 땅이 나와 건물이 있는 게 나아. 보상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왜 그렇게 아니네? 그래서 건부감가는 건축물이 없는 게 나아. 왜? 좋은 걸 못 지으니까. 얘가 방해가 돼. 건부정가는요, 있는 게 나아. 왜? 앞으로 못 지어. 못 지어. 보상받아야 돼. 자, 하나 더. 건축법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건물을 높이 못 올린다는 겁니까? 못 올리는 게 건축법이 강화거든. 자, 앞으로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버린대. 그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5층 이상 못 지어. 근데 이 건물은 벌써 10층을 지어놨어, 이미. 그러면 더 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법이 완화될 때, 강화될 때, 강화될 때 근부 증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부 증가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고 건폐율 용적률 뒤에 뭐라 적혀 있어요? 강화 동그라미.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없다, 얘는. 근데 완화로 나올 수 있다. 얘는 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만한 것들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화가 아니고 완화 그럼 X입니다. 근부 증가는 건축법이 강화될 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없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낮이 근부지, 근부감가, 근부정가까지 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날이니까 너무 또 많이 해도 힘듭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 보시면 10페이지에 공지, 공안지 7번 있죠? 네, 여기서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